지금 2028년?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로 가상현실이 초현실 같은 그런 가상현실 세계가 지금은 조금 이질적이잖아요. 약간. 자, 요새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이 책이 이제 게임 인류 책 내신 김상규 교수님이랑 같이 책 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메타버스가 일단 뭔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는 우선 어원은 이제 1992년 이제 닐 스티븐슨 네. 공상과학 소설인데요.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됐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공상과학 소설 내용을 보면 네. 뭐 3D 동화상 아니면 뭐 킬러 픽셀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3D 영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좀 푸는 그런 이제 공상과학 소설인데, 근데 이제는 조금 시대가 또 바뀌면 그런 인식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들이 바뀌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걸 또 구현할 수 있는 이렇게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가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 카테고리로 인식돼서 투자자들의 어떻게 투자 욕구를 또 자극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통상적인 상업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산업적으로 인더스트리하게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의 혁명이 뭐 첫 번째가 인터넷이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놓치면 안 된다고. 하드웨어가 네. 이게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또 3D 이제 뭐 렌더링이나 아니면 그런 것 기술들을 구현하기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듯이. 근데 이 하드웨어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300에서 400만 대가 지금 출하될 예정이거든요. VR하고 XR 네. 관련 기기가.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뭐 뒤쪽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페이스북. 네. 예, 페이스북은 지금 거의 매년 지금 VR 관련 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하드웨어 기업들 계속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에 이제 오큘러스 VR을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인수가가 20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되게 당시에는 오픈 프리미엄이었죠. 엄청 높은 프리미엄인데 이제는 싸죠. 이제는 그냥 뭐 오큘러스 VR이 너무 이제 주인을 잘 만나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까지 나와서 근데 조금 뭐 원래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 가격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상용화되고 통상화되려면 이 프라이스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프라이스가 좀 높은 편이에요. 뭐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만 원, 300만 원대 정도 수준이라서 일반인들이 마음 먹고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VR도 50만 원, 60만 원 하는데 제가 어제 액세서리를 봤어요. 액세서리를 봤는데 약간 애플급이다. 파우치가 몇만 원씩이에요. 보관하는 파우치가. 그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예, 그 핸들링 하는 거. 예, 그거 하고 다 하면 거의 한 70만 원 예산 정도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합하면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처럼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지금은 필수가 아니라서 조금 소비자들이 그런 가격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고 그 경쟁 업체들이 또 생겨나게 되면 그 피는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원리로 또 가는데 앞으로 좀 더 상용화되려면 이게 지금 뭐 원래는 3,400만 대인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워낙 지금 이쪽 산업 분야가 핫해가지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없어지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럼 세 번째 IT 혁명이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어쨌든 그만큼 많은 대중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넷도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니까 스마트폰도 모든 사람이 쓰니까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면 뭔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VR도 제 주변에 없는 사람이 더 많고 필수는 아니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사용을 다 해보고 어쨌든 유저로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질감이라는 게 아직 있거든요. 헤드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에 쓰고 하잖아요. 헤드 마운트인데 이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크다는 거지. 좀 작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스마트 글라스니까 좀 무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아직 VR은 게임 쪽에 특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피 면에서나 아니면 좀
착용하는데 부담되는 이제 지하철 가면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긴데.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소형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중화되면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걸 다 쓰고 있는 그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걸 벗고 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IT 혁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좀 대중에게 다가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제는 뭐 초기 단계로서 어쨌든 2014년에 페이스북이 VR 기기를 인수하면서 초반에 부침이 있었어요. 막 폭발적으로 팔리고 그러진 않지만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 어닝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 또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산업이 초기에 이제 태동하고 초기 성장 단계라고 하면 투자자들한테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어쨌든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그 회사의 주식도 되게 올랐을 거잖아요. 과연 메타버스는 그렇게 당연히 상관성이 높을 것인가? 이익 자체로서 이제 솔루션 기업들은 아직까지 유니티나 아니면 또 로블록스나 이런 되게 지금 상장한 지를 만든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 솔루션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이익이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아직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좀 긍정적인 것은 조금 이제 매출 총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요. 얼마쯤 될 거라 생각하세요? 얼마쯤? 김 작가님. 예. 내가 1,000원 팔았으면 800원 남아요. 800원. 뭔가 빼고. VR이? 예, 아니 VR 말고 그 솔루션 기업들. 솔루션. 예, 소프트웨어가 원래 좀 이게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들이 되게 좋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 보면 IT 기업들이 이게 원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원가는 인건비죠. 그렇죠. 예, 뭐 판관비나 이런 판관비가 들어가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데 이게 판관비 쪽이나 아니면 이제 영업 비용이 들어가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다행히 그래도 원가 자체는 높지 않아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 뭐 8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때 긍정적이죠. 왜냐 현금을 계속 이제 기시를 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가더라도 유저는 어쨌든 계속 증가하거든요. 유저는 계속 증가할 거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적자가 흑자 전환되고 턴오버를 하거든요.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적으로 영향이 좀 긍정적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적자가 지속되다가 흑자가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을 되게 찾으면 보통 이제 대박 종목이라 많이 말씀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또 찾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외 주식을 지금 거의 뭐 7년 이상 하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이 우선 매크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게 그쪽에서 1등하고 2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애들을 가져오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적자된 것들이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럼 메타버스가 산업에 미친 영향이 좀 어떤 것도 있다 생각하시나요? 요즘 메타버스가 지금 당장에 저희가 정말 뭐 영화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아시잖아요. 그런 가상현실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정말 실제처럼 이렇게 하기는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쓰임새는 지금 게임이 가장 최적화돼 있긴 해요. 게임이 가장 최적화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볼 땐 제조업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이펙트를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이크로 홀로렌즈 2를 기업으로 많이 이제 B2B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다가가기는 아직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솔루션, 하드웨어를 보급하려면 기업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기업 어디다 쓰이냐 이거죠. 제조, 아니면 설계, 건설, 아니면 의료, 교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지금 VR, AR 기기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건설 쪽은 아무래도 좀 실제로 저희가 클라이언트들 모아놓고 다 지은 건물을 보여주기 참 힘들잖아요. 물론 컴퓨터로 이제 3D 작업이나 CAD 작업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장소에 공간 한정된 장소에 저희가 건물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홀로렌즈나 아니면 VR, XR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제조 그리고 또 자동차. 고성능 엔진들 보면 엔진에 자기는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 아시죠? 뭐
고성능 엔진들을 만들다 보면 그 엔진 장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걔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네. 회사 쪽에서는 뭐 스카우트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VR이나 AR로 이제 3D 작업을 이제 미리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엔진을 직접 실전에서 만들 때 그런 실수들, 업무 효율성이 되게 이제 개선된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 있잖아요. 애저. 클라우드하고 연계가 돼 있고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BI라고 네. 그 업무 효율성에 대한 그런 통계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 효율성이 이렇게 진전되는지 나중에 이제 자료 뭐 첨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업무 효율성의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정성적인 게 아니고 네.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IT 기업들이 이런 하드웨어를 만나게 되면 하드웨어 산업은 정말 리스크한 산업이고 되게 잔혹한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후발주자가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이익 수준 부분에서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IT 기업들이 보면 하드웨어를 만나게 되면 그 솔루션을 갖고 있잖아요. 자체 솔루션. 자체 솔루션하고 하드웨어하고 결합이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 뭐 앨런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에 뭐 위성에 집중한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이게 저 위성 단계는 저도 이게 스페이스X 주주였어요. 저는. 아 진짜요? 2016년에 2016년에 스페이스X 주주였는데 합병을 했잖아요. 네, 합병을 했는데 걔들이 이제 뭘 하냐면 스페이스X가 아무래도 저 우주 산업에 대해서 되게 선구주잖아요. 선도 기업이잖아요. 그 선도 기업이 되면서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얘들 각자 나누어가지고 우주 쪽에 이제 부동산을 놓는 거죠. 우주 부동산은 인공위성이거든요. 이게 인공위성을 왜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지금 뭐 스페이스X 쪽에는 스타링크는 한 12,000개 정도 이제 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성을 너무 많이 쏘다 보면 경쟁자하고 이게 궤도가 엇갈려요. 궤도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이렇게 서로 설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는 그 스페이스X는 아무래도 선도 기업이니까 위성을 지금 많이 쏘아 올렸잖아요. 거의 지금 1,000개 이상을 지금 쏘아놨거든요. 스타링크 쪽에서. 벌써. 예. 그래서 아마존은 카이퍼 프로젝트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쏘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 그 베조스는 불만인 거예요, 자기가. 예. 너는 왜 궤도 이렇게 도는데 이게 나중에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 서로 이제 설전 벌이는 거예요. 그냥 한날에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스페이스X 이제 CEO가 지금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인터뷰 묻더라고.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제프 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디스하는 거야. 그게 되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뭐 외적인 경쟁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경쟁들은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나중에 기술 발전은 다 저희한테 이제 베네핏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경쟁하냐? 예, 이제 6G, 6G, 예, 지금 뭐 5G잖아요. 6G에 대한 그런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다 일련의 행동들인데 얘들이 돈이 그때 스페이스X 제가 주가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테슬라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예, 돈이 되고 이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거나 아니면 순이익을 꾸준히 내면 주가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뭐 다시 판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6G로 인공위성 패권을 잡게 되면 그 위성에 대한 임대, 예, 아메리칸 타워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 기업 중에. 그건 통신탑 리치인데 걔들은 통신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통신셀을 분양을 해요. 임대란 그 버라이즌이나 AT&T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미국 통신사들한테 그거를 셀탑을 이렇게 분양을 딱딱딱 해줘요. 셀을 딱 설치하면 이게 버라이즌 건지 AT&T 건지 그래도 그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리치인데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제 인공위성 리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지금 인공위성의 경쟁은 서로 누가 패권을 많이 잡는지 어떤 통신 회사를 많이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2028년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로 가상현실이 초당 1000GB거든요. 6G가 1000GB인데 그때가 되면 아마 정말로 초현실 같은 그런 가상현실 세계가 지금은 조금 이질적이잖아요. 약간. 뭔가 메타버스가 이제 점차 우리 현재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 산업의 핵심 구조가 5가지 있다면서요? 그거는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사용자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네, 기반. 사용자 기반이고 이 사용자 기반이란 말은 저는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의 자아를 다른 자아를 또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제는 뭐 옛날 싸이월드가 우리가 아바타에 대한 그런 이제 통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인식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바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진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용자 기반이라는 거는 결국 내 자아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러닝을 하잖아요. 네. 러닝을 하는데 이게 자신들이 내가 본인이 얼마나 달렸는지 육하 원칙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육하 원칙을 다 기록하면서 네. 데이터를 쌓고 내가 원하는 이제 니즈들을 계속 이제 찾아주는 거죠. 네. 요즘 뭐 쿠팡만 가봐도 쿠팡이 가상현실은 아니지만 저는 그쪽에서도 좀 데이터를 찾아주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레코멘드를 해주잖아요. 요즘 뭐 네. 유통업들 다 보면 네. 좀 그런 것도 또 다른 자아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나의 니즈가 이런 디지털 세상에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용자 기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하려면 이제 가상현실이 산업 구조에서 뭐 되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내가 주체잖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좀 관련인데 이거는 좀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산업들이 좀 메타버스 사용자 기반 요소와 함께 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업 네. 아니면 저는 마케팅 있잖아요. 네. 예. 그 명품들 보면 지금 명품들의 선호가 되게 지금 MZ 세대들 사이로 엄청 지금 선호도가 높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명품들의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 마케팅적인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MZ 세대들은 뭐 그런 니즈들을 전부 다 인터넷 그 가상 세계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찾아주게 되는데 그런 산업들이 아무래도 명품이나 유통이나 아니면 과학 기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데 지금은 당장에 이 사용자 기반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쌓아가고 서로 유통을 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선호도를 찾아주는 건데 이거는 빅데이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떤 기업을 뭐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하기는 지금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빅데이터는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용자 기반 자체는 개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데이터가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가 중앙 집중형에서 또 엣지 컴퓨팅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부분 클라우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산업이 또 발전할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메타버스 산업의 핵심 구조 두 번째 요소는 뭐죠? 경험의 접점이라 하죠. 저희들 예, 컨택이라. 예, 컨택 저희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타버스 역세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세권.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려면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접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죠. 접속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거 하드웨어 산업인데 뭐 페이스북, 애플은 지금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 애플은 아직까지 지금 VR 기기를 내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오면 혁신적인 기기를 내놓을 거는 확실하거든요. 확실한데 지금 성장 가도 있는 거는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해요. 예. 페이스북이 좀 생태계 자체가 아예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시늉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AR, VR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먼저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진입해가지고 2014년부터 이미 계속 이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는 계속 기술 기업이다. 네. 기술 기업인데 앞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그런 거는 아직 페이스북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질 수 없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홀로렌즈가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 300만 원대니까 아무래도 B2B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게임 산업하고 접점을 이뤄서 오큘러스를 계속 이제 공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차라리 더 대중화하기는 빠르지 않을까. 예, 준비도 많이 됐고.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생각할 때 메타버스 역세권을 생각해 하셔가지고 내가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하드웨어 산업들. 페이스북은 지금 뭐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기업이 뭐 밸류적으로 리레이팅도 받고 밸류에이션을 계속 이제 재평가를 받으려면 다른 산업을 계속 찾아야 돼요. 페이스북이 지금 주가 그렇게 계속 올라도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죠. 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30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멀티플적으로도 좀 매력적이고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들어가는 생태계는 좀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 하드웨어 부분에서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서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OTC도 있고 그런데 페이스북이 지금 만들어가는 로드맵을 보면 다른 기기를 쓰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애플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내놓고 그 생태계 안에 가두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잖아요. 유저분들을. 페이스북도 그렇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제 애플이 그렇죠. 그 세상을 만든 것처럼 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만드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예, 진짜. 저는 지금 페이스북이 기타 매출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 기타 매출 부분이 150%가 늘었어요. 아니 광고도 아닌데 얘들 왜 이제 찾아봤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고 페이스북이 이제 가상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VR 그런 산업부들이 다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사업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분사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제 VR 판매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200만 대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 성장률이 지금 되게 엄청 크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메인 매출이다. 그럼 페이스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인 매출은 아니죠. 미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 90% 이상이 그 광고 매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 매출을 계속 이제 증가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 그러면 산업 핵심 구조 세 번째. 네. 세 번째, 플랫폼이죠. 제가 뭐 플랫폼이라 하면 소프트웨어라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지금 되게 핵심인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하드웨어는 경쟁자들이 올 수 있어요. 뭐 중국 업체도 있고 이게 다른 업체들도 되게 많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무나 진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유니티나 에픽게임즈의 얼리얼이나 이런 3D 렌더링 기업들을 보면 지금 유저들이 계속 그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기존에 있던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지도 물론 얘들의 영업력도 대단하죠. 지금 게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설계 아니면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모든 데 지금 영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솔루션을 기업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되게 보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당장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앞으로 이게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들이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후방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또 GPU를 또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 근데 엔비디아를 단순히 그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에는 진짜 너무 속된 말로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서 저 엔비디아만 말해도 이 세션을 다 보낼 수 있는데 그 옴니버스라는 또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예, 걔들은 이제 솔루션도 다 같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예, 반도체 칩 걔들은 팹리스로도 되게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지만 옴니버스라는 그런 이제 솔루션 플랫폼을 해가지고 VR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뭐 자기들 자사 GPU들이 들어가요. 젠슨 왕이 2020년 GTC에서 말하기를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 노다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거야. 이 시장은 내 거라고 딱 말을 하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결합된 거 저는 엔비디아로도 생각을 해요. 예. 엔비디아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면 지금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게이밍이 가장 많거든요. 게이밍이 지금 한 2% 정도, 43% 정도 매출 비중이 가장 많긴 한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벌써 지금 40% 가까이 됐거든요. 두 번째 매출 비중이긴 해요. 멜라녹스를 인수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도 클라우드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가상현실. 그런 거 보면 얘들은 지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면 사업부적인 측면에서 예, 이게 생태계에 이루어가는 것도 참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험의 접점에서 하드웨어에서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앞서고 있다. 얘기해 주신 거고, 세 번째 플랫폼에서는 앞서고 있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랑 엔비디아하고 AMD 이제 그 다음에 뭐 인텔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인텔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CPU, GPU가 엔비디아하고 AMD 쳐지고 있어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7나노 공정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 미세 공정이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물론 인텔의 10나노나 뭐 AMD 7나노 이런 것 이렇게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 미세 공정의 자체가 틀리거든요. 예, EUV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 또 다른데 지금 인텔은 아무리 뭐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분야는 CPU 쪽에서는 AMD입니다. AMD. 예. 세 번째 플랫폼에서는 엔비디아랑 AMD. 자, 그럼 네 번째 요소는 뭔가요? 네 번째 이제 데이터 센터잖아요. 예. 이 데이터 센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투자자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거, 이게 건설하는 걸 네. 외주를 줘요. 예, 뭐 미리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에키녹스나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얘들이 금메달, 은메달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외주를 받아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다 대형 IT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도 있고 오라클 아니면 구글 그런 지금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그 에키녹스의 플랫폼이에요. 예, 얘들 데이터 센터들도 플랫폼이에요 하나. 예. 단순히 그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줘서 기업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고가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CPU든 GPU 다 기업 CPU, GPU거든요. 기업 CPU, GPU인데 지금 엔비디아는 기업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우리 그래픽 카드 보통 이제 뭐 RTX 30, 70 기준으로 하면 60만 원, 70만 원, 뭐 비싼 건 한 100만 원. 지금 암호화폐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암호화폐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예, 그러니까 그래픽 가격이 너무 아주 좋잖아요. 예, 지금 되게 지금 높은 편인데 그 기업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가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에요. 비싼 건 5천만 원까지도 해요. 그렇겠죠. 한 개. 예. 소매가로. 그런데 물론 도매가로 하면 좀 더 싸겠지만 그래도 되게 고마진이 남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엔비디아나 AMD 다 연결되거든요. CPU 다 연결되지만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부분만 얘기 드리면 이쪽으로는 에키녹스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가 있거든요. 얘들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에키녹스 기준으로 한 22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는 한 27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 하냐? 북미,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유럽 이쪽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외주를 많이 주고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워낙 대형 또 기업들이니까 얘들의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는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대형 기업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계속 대형 기업, 이 IT 기업들은 얘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도 저는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리치잖아요. 예, 리치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그 IT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도 그 임대료 증가율이 매년 한 2에서 3% 공실이 없어요. 센터 걔들은 입도선매식으로 가기 때문에 워낙 노하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입도선매식으로 가서 이미 수주를 받게 되면 만들어서 그냥 고객이 정해져 있어요. 만들어 놓고 고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주문을 받고 만들기 때문에 그 건설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이미 고가 장비들이 그렇죠. 예, 서버부터 시작해서 GPU, D램 모든 것들이 기업용으로 들어가요. 개인용이 아니거든요. CPU, GPU, D램 모든 뭐 NPU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NPU들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프로세서들은 고마진일 뿐더러 공급하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리츠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가 대단하다. 이걸 저는 또 판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 내용에 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슨 데이터 센터? 리치? 이거는 그냥 배당주로 그런 투자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배당주로 많이 리치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에키녹스는 조금 낮아요. 한 1% 내외인데 뭐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3%대거든요. 3.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3.5% 왔다 갔다 하고 16년 동안 거의 지금 배당 성장률이 10%. 배당금이 10%씩 오르고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 10%씩 오르고 있으니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매력적이다 이 생각. 근데 주가 변동성을 따지면 에키녹스가 좀 좋아요. 그래서 또 나는 배당보다는 뭐 좀 주가 변동성이 없는 걸 좀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저는 에키녹스를 좀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고 디지털 리얼티도 이렇게 우상향하긴 하는데 약간 변동성이 조금 크긴 해요. 근데 에키녹스는 워낙 대형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7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완전 중견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으로 치면. 근데 주가 변동성은 내가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려면 시장 전체 하락이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배당은 좀 적다. 배당은 좀 적다. 예, 배당은 좀 적다.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또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되게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 펀더멘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익적인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뭐 에키녹스는 좀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대신에 디지털 리얼티는 배당 수익률이 좀 높다. 예,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클라이언트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벗어날 수가 없고 얘들한테 계속 이제 수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다 이쪽으로.